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병준 소비자법학회 학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준입니다. 외대에서 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비자법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규율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는데요. 저희가 원래 6차례 전자상거래법상 플랫폼 규율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요. 오늘은 온라인 플랫폼법 내지 이용자 보호법 관련된 문제까지 포괄해서 플랫폼 문제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플랫폼 문제는 뭐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플랫폼과 그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폼과 거기서 그 상품을 팔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관계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그 관점들을 다 포괄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플랫폼이라는 현상은 분명히 새로운 현상이고, 빠른 규율을 해서 이 산업이 이제 명확한 법적 규율을 통해서 안정화된 상태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한데, 현재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입법안들이 과연 그러면 플랫폼 현상을 정확하게 규율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 그리고 산업 그 밖에서 여기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규제 권한의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상품 거래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고, 이제 뭐 과기정통부나 이제 그 방통이나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이용자 보호를 많이 해왔는데, 이 플랫폼 서비스로 오면서 이 상품 거래와 서비스가 이제 융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법상 개념에서 아예 플랫폼 서비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송통신의 융합처럼 상품 거래와 플랫폼 서비스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느 부처가 이것을 규제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온풀법,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법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플랫폼 규제를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플랫폼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힘이 센 플랫폼, 지금 오늘 상당 부분의 주제가 온풀법에서는 힘이 센 그 플랫폼과 거기서 발생하는 이용사업자들 간의 그런 힘의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을 이제 논의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플랫폼도 존재하지만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대상을 정확히 잡는 것도 필요하고, 그 규제 대상을 정확히 잡은 이후에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또 정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법이 이것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DSA를 지금 연구하고, DMA도 유럽연합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하고 디지털 시장법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대규모 플랫폼, 그 다음에 그 소규모 플랫폼,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이제 나눠서 적용 범위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또 적용하는 법조문도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데, 많은 세밀화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그 규제 당국도, 아니면 입법을 하는
법률안을 보면 그런 세밀한 작업은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충분히 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그 발제를 맡고 계신 그 정신동 교수님, 그 다음에 김현경 교수님은 현재 그 소장학조로서 플랫폼 규제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오늘 그 법적인 진단을 정확하고 제대로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좌장을 맡으신 안정민 교수님도 오랫동안 이 영역에서 그 연구를 해오시면서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토론으로 오신 정현아 변호사님은 당연히 뭐 우리나라 가장 큰 플랫폼 사업자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라서 현재는 밖에 계시지만 그 인사이트를 갖고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정희 교수님은 저희 소비자법학회 연구이사로서 이 쟁점에 대해서 당연히 식견이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허준범 변호사님은 또 산업계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변호사시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또 정확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최고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고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지금 그 입법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뭐 수많은 세미나들이 개최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개 이상의 세미나가 이와 관련해서 개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하느냐?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논의해야 될 영역으로 생각하고 계속되는 논의 선상에서 연말에 한 번 더 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또 한번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흥미로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하겠고요. 인터넷 기업협회에서 오늘 세미나를 잘 기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1발제인 정신동 강릉원주대 정신동 교수님께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규율을 위한 입법에 있어서의 제문제란 주제로 발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의 정신동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에 플랫폼 규제를 위한 논의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12월 지금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 플랫폼 현상에 대한 법적 규제가 후진적으로 갈지 선진적 입법이 가능할지 좀 문턱에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라고 편견이 0인 건 아니겠지만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관한 현 상황을 진단을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입법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이 입법 추진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방통위와 공정위에서 각각 법안이 지금 나와서 플랫폼 투 비즈니스 규제를 이원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의 내용상에서 강론적인 문제를 좀 대표적인 것만 뽑아다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 6월 22일입니다. 작년 6월 달에 드디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추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서 11월 9일까지 온플법안 정부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뒤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올해 1월 28일에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의 정부안이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에 이 온플법안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가 됩니다. 6월부터 4월까지를 한번 간단하게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나아가서 지금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을 해서 총 7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 분의 의원안들이 함께 발의가 돼서 7개가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9월 28일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11월 9일까지였는데요. 그 뒤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2020년 12월 11일에 국회 가방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제정안이 발의가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로서 발의가 됐고요. 정부안이 아니고 전해숙 의원안으로 의원 발의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플법안, 그리고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의 법률이 중복되는 교집합이 형성되더라 중복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플랫폼 관련 법률안들의 중복 이슈가 있으니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 간의 협의, 당정청 회의 등을 거쳐서 조정이 완료가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고, 그대로 나아가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했다, 조정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과연 플랫폼 투 비즈니스, P2B 관계라고 하고 있는 플랫폼을 영업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이용자와 플랫폼 운영자 간의 사이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되게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저는 있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플랫폼 현상이라는 것이 어쨌든 새로운 현상이었고 혁신을 통해서 상당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또 보이지 않았던,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몇몇 문제점이 드러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플랫폼이 중앙 통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품과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잘 만나가지고 시장 메커니즘이 잘 마련되는 또 하나의 어떤 혁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라면은 너무나 이상적이겠지만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정되고 매칭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시장 현상에 약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염려는 어느 나라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좀 주시해야 된다라는 항목으로 우리가 랭킹 투명성과 이용 후기 시스템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자들이 대개는 입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힘의 불균형이 심화가 되니까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이 존재하더라라는 것도 널리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조적 위험은 왜 발생하게 되냐? 고객과의 컨택 포인트를 사실 그 공급자나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기가 어렵게 되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이제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만 컨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이제 플랫폼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래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상실하게 되더라. 그리고 다들 아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플랫폼은 독과점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남의 상품, 남의 공급을 중개해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사 상품을 또 판매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등이 많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행위 가능성 등등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 구조적인 위험이 있으니 뭔가 특별법이 좀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런 입법의 당위성은 별도로 하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내용의 흠결이 있어서 빈 공간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메꿔 나가야 되는가 하는 온플법안에 담겨야 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우리 온플법안을 좀 바라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라는 걸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플랫폼 법안들에 대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했다고 하고 그 협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정위 온풀법안에는 일부 조항의 플랫폼 분야의 관계부처의 협의 의무를 신설합니다. 과기부하고 방통위하고 협의하여 뭘 정한다라는 식의 협의 의무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협의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규제 대상 사업자 규모를 정하는 기준, 중개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기재사항, 서면 실태 조사 관련된 사항을 이 세 개 부처가 협의를 해서 정한다라는 것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안 방통위 소관의 이 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온풀법과 중복되는 이용자 보호법상의 사전 사후 규정은 우리가 삭제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부 어떤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풀법하고 공정위 법안과 동일하게 과기부 공정위와의 협의 의무를 신설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진단 결과는 정말 거의 표현까지 정말 유사해 보이는 정말 중복되는구나라고 쉽게 알만한 것만 삭제가 좀 된 것 같고 중복사항이 정말 없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자신 있게 예스라고 얘기할 분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시는 제가 여기 그 PPT 화면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구두로 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계약 변경을 한다던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에 따르면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제한 중단을 하는 것은 금지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풀 법안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는 뭐 금지 행위는 아니지만 사전에 미리 알려야 된다. 서비스 제한 중지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고지해야 된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뭐 사실상 같은 규제 내용이라고 읽히는 그런 조항들이 뭐 이것 말고도 몇몇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복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거는 일반법이고 어떤 거는 특별법이니까 이 두 개의 법률이 다 제정이 됐을 때 서로 상호 관계에 대해서 그럼 명확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을 보면 전기통신사업법하고 공정거래법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해는 됩니다. 아직 제정이 안 된 거다 보니까 과감하게 넣기는 좀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두 개 다 제정한다고 했을 때 이 양 법안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다 적용하겠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마음에 유럽연합 사례를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제정을 했던 이 유럽연합의 사례를 보면 플랫폼 투 비즈니스 관계 P2B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은 2019년도에 제정이 됐고 시행이 이제 작년에 됐었는데요. 여기 제가 좀 밑에 잘리긴 했습니다만 맨 밑에 초기 영향 평가라고 하는 인셉션 임팩트 어세스먼트가 2017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 독일의 스타트업 모임이라든가 이런 사업자 단체에서 이 당시에 피드백을 상당히 주고 그걸 토대로 해서 초안이 나오고 그 초안에 대한 유럽연합의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이 또 모여있는 그룹에서 나름의 또 평가를 하고 그리고 최종 2019년도에 이게 공포가 되고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짧게 보면 한 3년, 길게 보면 한 4년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히스토리 한번 생각해 보면 10개월이라는 그 기간은 너무 짧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P2B법을 제정한 유럽연합에서는 각 해별 회원국가에서 이 법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간, 감독기간은 각 국가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각 국가에서는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오스트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경쟁청이라고 하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삭제한 나머지 업무를 하는 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2B 레귤레이션을 이 경쟁당국에서 집행하고 모니터링한다, 감독한다라고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영어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여기 뽑아왔고요. 같은 EU 회원국가인 아일랜드로 가보겠습니다. CCPC라고 하는 경쟁 소비자보호위원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 P2B법을 집행을 하고 모니터링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그 손해배상 제도 등등 금지 청구 소송 등등에서 민사관계로 해결하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이건 독일 의회 자료입니다. 이 P2B법이 EU에서 통과가 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고 어떤 법을 개정하려고 하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여기 밑에 가시면 여기 뭐 줄여서 우베게라고 얘기하는 독일 불공정 경쟁행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 이 P2B 규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금지 청구에 관한 소송법 규정과 손해배상법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P2B 관계에 관한 한 넓은 의미의 경쟁법 영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재밌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해외 사례도 잠깐 보면서 오늘의 발표를 생각하면서 좀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잠깐 떠올랐던 잠깐 짧은 그런 의문을 한번 여기 적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두 개가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서로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개가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런 법률이, 필요한 법률이 두 개가 지금 듀얼 모드로 가는 건지, 정말 정책의 일관성과 법 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세 개 부처가 협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건지에 솔직히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고요. 그리고 가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두 법안이 한 기관에서, 한 정부 기관에서 이거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법도 필요합니다, 이 법도 필요합니다라고 냈다라면은 어떤 반응이 나왔었을까?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건 조직하기 나름이니까요. 과방위와 정무위원회가 만약에 하나의 상임위원회였다, 그랬었어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봤을 때 모두가 생각하는 답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인 없는 법도 좀 문제가 되지만 너무 주인의식이 강해가지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약간의 갈등이 있는 이런 거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내용 면에서도 아까 분명히 겹치는 게 있었고 안 겹친다고 해도 하나의 사건에 두 개가 다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파편적인 조항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들었던 비유적 생각이, 민법 총칙을 과기부가 소관하는데 물권법을 방통통신위원회가 소관하고 채권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을 하는데 어떤 일반 민사 사건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세 개 부처가 공동으로 뭔가 관할을 한다. 하나의 소유권 이전 현상도 이 세 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가능한데 수험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느껴질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P2B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이 학문적 이론적 논의 발전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온풀법의 강론적인 문제점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대한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조문이 굉장히 좀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예시로 들고 와봤습니다. 여기 6조에 보시면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계약 체결할 때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교부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면 굉장히 타당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당사자 간에 공개되어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디테일이 이제 악마에 있다 보니까 여기 1호 2호를 보시면 중개거래계약의 기간에 관한 사항,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의 기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반드시 적어라라고 읽히지는 않는데 제 눈에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기간을 적어라, 기간에 관한 사항이라 되어 있으니까 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현실 상황에서는 기간의 정함 없이 언제든지 입점했다가 또 쉽게 나갔다가 하는 등등의 그런 실무상의 관행이 오히려 지배적인 것으로 제가 들어가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대해서 좀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만들었다면 중개거래 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밝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여기 넣는다던가 가로 안에 뭐 했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적어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과기부와 공정위가 협의한 바에 따라서 고시로 만든다, 그 다음에 샘플로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만드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이 상황이 되는데 뭐 썩 바람직하진 않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그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라는 조항에 불과하거든요.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핫하고 또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검색 및 배열 순위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좀 공개라는 표현이 좀 오인성이 있습니다. 이게 만천하에 공개한다라기보다 어쨌든 계약서에 담는 내용이어서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 안에 담도록 하는 경우인데요. 이 처음에 나왔던 초안입니다. 이것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거 상당히 놀라운 규정입니다. 필요성은 제가 앞서 발표해드린 대로 입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 랭킹을 어떻게든 최적화하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게임의 룰을 알아야지 게임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 차원에서 그 주요 결정 기준을 알 실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오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을 처음에 뒀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정보 제공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일부 수범자층에서는 이건 알고리즘 공개해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알고리즘 공개 자체는 아니다라고 또 정부 기관에서는 나름 항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고시에 미루고 있는 그런 조문이었는데, 최근에 조금 개정 수정의 의지가 있으셨는지 이렇게 주요라고 하는 주요 형태, 주요 순서, 주요 기준, 그리고 과기부 장관과 협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이렇게 좀 수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요라는 표현이 좀 들어간 거는 상당히 박수칠 만한, 환영할 만한 것인데, 여전히 이 5호를 봤을 때 공개되어야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야 되고, 그 공개되는 범위를 설정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고려될 이익이나 기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요라고 하는, 메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요 밑에 한번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컨대 여기에다가 여기 1부터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사실은 어느 기업이나 대부분은 영업 비밀입니다. 검색 기능의 기술적인 기반, 그 서치 기능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알고리즘이 처리할 수 있는 매개 변수하고 그 매개 변수가 몇 개인지, 그 매개 변수가 어떻게 계산돼서 고려되고 있고, 가중치는 뭐 1이 곱해지는지 0.975가 곱해지는지, 알고리즘 성능을 계속 조정해야 되니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변화를 우리가 변경하고 있는지, 만약에 알고리즘 조정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빈번하게 행해지는지, 그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사용에 기초하는지, 한다면 어느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경쟁 사업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 비밀 관리가 필요한 영업 비밀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비공지성이 인정되고 경제성이 인정되고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영업비밀이지만 이 중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영업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될 뭔가 실익이 있으니 양보적으로 몇 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 논리적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공개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관계, 이익교량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어디까지 계약서에 적어야 되는지 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래 처음부터 영업 비밀이었으니까요. 이 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적 흐름은 요 1, 2, 3, 4입니다. 첫 번째가 그 이용사업자, 입점사업자가 정보 공개에 대해서 가지는 이익과 필요성이 정확히 한정돼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이유가 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 입점 사업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사가 정반대로 가지는 반대 이익을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범위에서 영업 비밀과 관련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확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운영자도 아니고 이용사업자도 아닌 제3자가 가지는 이익이 고려돼야 됩니다. 끝에 래킹, 어뷰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불이익.
그래서 기준이 과다하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그 조작이 이용돼 가지고 어뷰징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 소비자들의 불이익, 요 세 개가 트리오를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이 이익 형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이 다른 이익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지, 이 세 개의 이익들이 어떤 관계가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가중치는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논리적 메커니즘이 누가 봐도 여기서 알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도 있고, 조작 가능성에 대한 어뷰징도 국회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알려져 있고, 등에 관해 정하는 사항이라고만 하면은 뭐 행정 편의상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좀 편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범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특히 이런 랭킹 알고리즘은 중요한 기업의 노하우와 경쟁 사업자와의 경쟁을 위해서 비밀 관리성이 농후한 그런 장치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강론적 문제에 있어서도 디테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신동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수정 대안에 대한 비판을 한 주제로 서울과기대 김은경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서울과기대 김현경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지난 올해 4월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원점 재검토돼야 된다라는 그런 비판적 견지에서의 발표를 했고, 하기 전후로 여러 군데에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4월인데 지금 12월에 제가 이 수정 대안에 대해서 또 비판적 검토를 하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판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수정된 버전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해야 되는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난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예.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법들이 포퓰리즘이나 어떤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추진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좋은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가 굉장히, 이거는 이 법이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만 딱딱 가져온 악마의 편집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비판적 견지에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 만들어지는 법이 디지털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으로 경험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판적 견지가 고찰되지 않으면 어떤 법의 나중에 집행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여파는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법이 야 이런 좋은 점도 있잖아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 좋은 영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마음으로 이 발표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경제 현황은 이 미중 기술 패권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글로벌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어떤 글로벌 데카콘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기존 경제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디지털 경제 전환율을 3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2017년 기준 11.9%라고 나온 게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 속도로 나가야 되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많이 만들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경제에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신기술 혁신도 이루어져야 되고 벤처나 스타트업의 성장 창구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응은 이런 발전이나 혁신보다는 어떤 강력한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뭐 중소사업자,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일방 하나를 죽이거나 무마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수정안도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과 진단 평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거는 뭐 정보 문서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디지털 플랫폼 발전과 이용자 보호법,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발전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라고 제명을 바뀌었고, 그리고 일반 사업자는 제외하고 대규모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걸로 들어갔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라는 것들을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책무라는 것들을 규정을 했고, 그리고 그 밖에 거래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전 규제에 해당된다고 비판받는 몇 가지를 삭제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거래 기준 권고, 서비스 제한 사전 통제. 근데 거래 기준 권고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됐지만 그 내용이 뒤에 가면 이제 약관의 내용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요건 같은 경우도 뭐 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삭제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검색 등 노출 기준 공제 이제 몇 가지 사항은 수정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 기존의 금지 행위를 이렇게 11개 정도 있었던 것들을 이제 9개로 축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관도 뭐 방통위 단독 소관이었던 걸 과정부 공정위와 사전협의에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뭐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수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 평가입니다. 주관적 평가과 진단을 내리자면, 먼저 첫 번째, 저는 오히려 플랫폼 규제 거버넌스를 굉장히 후진화시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공정위와 방통위가 서로의 규제 관할이라고 일종의 다툼이 있던 영역에 대해서 이제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라고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더 규제 거버넌스 자체를 복잡화시켰고, 그리고 진짜 여기에 있는 조문들이 진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거냐, 이용자 보호 효과가 어떤 면에서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마치 공공 서비스, 공공재나 사회적 서비스화 시키는 조문들이 들어왔다라는 게 조금은 놀라운 점이었고, 그리고 플랫폼 발전이 제목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에 대한 내용은 단 1도 없는 발전법이라는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해외 벤치마킹이다. 이러한 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주된 이유는 항상 미국과 EU의 사례를 막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벤치마킹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법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플랫폼 규제 거버넌스 후진화. 왜 후진화됐냐? 기존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방통위가 관할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을 이제 과기정통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공정위 협의, 방통위 과기정통 공동 이렇게 했는데, 규제 주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범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정신동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는데, 이게 마치 본인들은 굉장히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수범자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를 컨택 포인트로 해야 될지가 가장 불명확합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과기정통부가 규제 주체로 들어오면서 일종의 저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엄격하게 보면은 이 법은 이용 사업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이용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용 사업자는 대부분 중소 사업자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자면 오히려 중기부가 여기에 역할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중기부 공무원이면은 야, 이 법은 우리 관할이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주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태조사 같은 게 매우 단순한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문이죠. 근데 이러한 실태조사를 플랫폼 사업자는 공정위, 과기부, 방통위 각각 다른 소관부처의 실태조사를 1년에 몇 차례나 받아야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렇게 안 되도록 협의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뭐 법 조문상에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실제로 나중에 정부 조직 개편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플랫폼 규제 거버넌스의 후진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규제 대상의 범위가 공정위 법안과 방통위 법안이 상당히 중복된다라는 겁니다. 공정위 법안에서는 거래 중개를 규율한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방통위 법안에서는 거래 매개를 규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개는 타인 간의 법률 행위를 매개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거래 중개와 거래 매개가 당연히 중복될 수 있는 요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 간의 규제 관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분명한 규제 대상을 두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규제 거버넌스 자체를 후진화시키는 규정들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여기에 보면은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 거래 금액, 이용자 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데 여기에 기본적 기준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전부 다 이거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가 밝히긴 밝혔죠. 천억 매출, 뭐 1조 거래 이런 식으로 밝히긴 밝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명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게 된다면 대통령령에 따라 수많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대상 사업자가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률 말고 대통령령은 사실 개정에 있어서 훨씬 더 법률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수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법 적용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9개로 줄였다는 금지 행위가 거의 다 공정위 법안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복과 중첩 규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거버넌스 자체가 더 후진화되었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진짜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냐.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이용자 보호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용자는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입점 사업자, 즉 이용 사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내부 불만 처리 절차를 마련해라라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 불만 처리 절차는 사실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여기에는 이용사업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어떤 걸 마련해라라는 건데, 엄격하게 말해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랑 이용사업자는 계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 계약에 대해서, 상인 간 계약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일정한 이런 사전적 의무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가 의문이고, 또 더 엄격한 공적 규제가 적용되는 케이블 TV 사업자, 즉 SO와 홈쇼핑 사업자 간에도 이렇게 의무적인 불만 처리 절차를 두라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 형평 차원에서도 이거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과연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약간 신고, 이 부분도 이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서비스별로 이용 조건을 정해서 신고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 약관의 포함사항이 누락됐을 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고 자체로 법률행위가 완결되는 게 아니라 방통위가 보완을 요구하면 보완을 해야 하는, 실제로는 인가와 유사한 상태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통상 계약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약관에 대해서 국가에 일일이 신고하고 간섭을 받는 경우는 사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사회적 서비스나 공공재인 예외적인 경우, 특히 약관에서 거래 가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거래 가격에 대해서 공적 규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본질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사회적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 약관 인가제를 이용 요금에 대한 인가제로 바꿨고, 또 이용 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왔음을 비추어 볼 때 이거는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서비스별로 이용 조건을 각각 마련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의 서비스로 볼 것이며, 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많은 서비스에 대해서 정형화된 거래 조건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의문입니다. 이것들이 결국 서비스 경직화를 초래한다면 이 결국 이용자 불편 초래하게 되고 이용자 후생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당연히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 사업자이든 일반 이용자이든 간에 굉장히 이 법의 적용에 대해서 실효성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용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해당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관련 정보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대체 그 기본적인 범위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하는 거는 이 법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라는 집행에 대한 예측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당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용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공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판단을 어떻게 도대체 플랫폼 사업자가 할 수 있죠? 이 판단을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이렇게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들은 결코 이용자 후생에,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노출 기준 공개에 대해서는 앞에서 정신동 교수님께서 매우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노출 기준 공개가 과연 이용자를 보호하는가, 이 보면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러한 공개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현재도 노출 기준은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 공개하고 있는데, 그 이상 하라는 거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하라는 건지 되게 모호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뷰징으로 인해서 결국 정당한 사업자나 일반 이용자의 손해를 초래하게 되고, 정당한 사업자가 불축의 손해를 통해서 플랫폼 이탈을 초래하게 되면은 결국 플랫폼 서비스 후진화되고 소비자 후생에도 저해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들은 과연 입법 목적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이거는 새로 들어간, 수정 대안에 새로 들어간 조문인데 매우 놀랐습니다. 사실 제3조에 보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 의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한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며 이용자 편익의 제고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사업자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만 다 넣어놨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이런 책무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좋은 말들은 언어들은 다 좋은 말이지만 엄격히 말해서 이러한 의무를 져야 되는 서비스는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 또는 사회적 서비스에게 주어지는 의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리하고 안정적 서비스 끊김없이 서비스 제공하라라는 거고, 공정 비차별 서비스, 이게 다 수도, 전기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법적 의무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한테 하라는 거는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사회적 공공 서비스로 규명하는 효과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한테 이런 공공 책무를 부과함으로써 거의 특허 사업자와 유사한 지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사실 유효 경쟁 시장에서는 합리적 가격 서비스 차별이 인정되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 비차별 서비스 제공 의무를 사업자한테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책무 3조에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법의 기본 원칙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는 뭐다? 공공사회적 서비스다. 민간에서 경쟁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유발시켜야 그런 게 아니라, 마치 국가가 엄격하게 진입 규제나 국가가 엄격하게 공적 규제를 하는 공공 서비스화 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저는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아예 원칙 규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 가면 이걸 근거로 해서 뭔가 배상 책임이라든가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추세는 이런 원칙 규범을 근거로 해서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그런 민간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조금 차별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정부의 시책 의무지. 이게 어떻게 민간 사업자의 시책이고 의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래서 저는 이게 제3조 책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사회적 공공 서비스, 공공재적 서비스로 보고 있구나. 이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및 이 법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전이란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입법 목적의 핵심 요소인 발전과 관련된 지능 정책은 이 법에 하나도 없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은 굳이 뭐 정부가 해야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을 고려한 인터넷망의 안정적 제공이라든지 혁신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굉장히 정부가 해야 되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침묵하고 이런 소비자 후생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없는 강력한 규제만 담고 있는 이 법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항상 주장하는 게 미국과 EU도 그렇게 하고 있다. 법안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논거로 제기되고 있는 건데 미국과 우리의 환경은 다릅니다. 미국은 주력 시장에 유력한 경쟁자가 없지만 우리는 플랫폼 기업 간의 유효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미국에선 구글이 검색 엔진과 온라인 광고에서 2000년 이후 꾸준히 8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계속 점유율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역시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등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 배달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앱도 그렇고 대여섯 개의 기업들이 계속 경쟁 중이고 점유율도 계속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선택에 멀티호밍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유효 경쟁 상황이 미국과 우리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들을 우리가 먼저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바람직한가.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 역시 자국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가파 기업에 대한 집중 겨냥이라는 건 뭐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EU와 미국의 법안들도 그 적용 대상을 가파 중심의 4, 5개 기업으로 최소화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대상 범위를 좁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19개 기업이 거의 들어간다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해외 벤치마킹이다. 비슷하고 유사한 상황에 대한 도입이 아니라 다른 상황인데 같은 상황으로 자꾸 간주하는 거. 마치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를 구글처럼 취급하려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존한 승자독식이 발생하는 시장은 보통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하나의 표준이 요구되는 이런 시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은 여전히 멀티호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업계 관점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 셀러들 중에 약 92%가 이미 멀티호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법안들이 엄정한 수정 과정을 거쳐서 입법화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올해 이거를 꼭 입법화시키겠다. 올해 내년 안에 꼭 입법화시키겠다. 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법안 내용에 대한 진단과 비평은 이 정도로 하고 여기서 제 그냥 개인적인 제언을 약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을 해야 된다. 특성에 부합하는 그 특성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은 시장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계속 서비스의 변화나 이동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의 변동이 고착화되지 않고 계속 유동적이거나 큰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고착 효과도 의문이고
또 시장 지배력 자체를 측정하는 게 곤란하다. 그 전통적인 경제 이론의 근거에서 자꾸 시장 지배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이 법의 뭐 타당한 근거로서 대규모 유통산업법을 벤치마킹했다라는 말을 너무 자신 있게 하시는데 대규모 유통산업과 플랫폼 산업은 전혀 다른 산업입니다. 다른 산업인데 같은 그 법을 벤치마킹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전문적인 발상입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거 이런 것들 또 경쟁 제한성 판단이 멀티오밍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 판단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들 또 모든 산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군집 시장의 속성에 봤을 때 다 부처 여러 부처의 규제 관할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걸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글로벌 경쟁이 중요하다. 또 망의 영향성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특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사전적 규제는 신중해야 되고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전적 규제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부처 과다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거, 경쟁의 대상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된 규범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딱 5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론입니다. 자료집에 없는 내용인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제 플랫폼 관련된 정책이라는 게 그 플랫폼 자체의 지능 발전을 위한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딩이나 선도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랫폼이 발전하려면 네트워크당에서 망이 고도화돼야 되고 국제망 증설도 돼야 되고 기술과 서비스 차원에서도 뭐 R&D 투자, 혁신 기술 이런 게 나와야 되고 데이터나 콘텐츠 차원에서도 막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능이 돼야지 플랫폼 경제가 발전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뭐 숙박, 배달, 운송 이렇게 여러 전 사회 영역에 파급 효과와 부가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현재 이 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오직 플랫폼의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숙박, 배달, 기존 산업과의 갈등만 부각시키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 계속 이런 논리로 가고 있는 거죠. 플랫폼을 계속 지속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관련된 어떤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기획, 예산 집행, 조정, 점검 이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기획 이렇게 많고요. 예산, 집행, 규제, 점검 여러 다부처가 자기네 관할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냥 각 축점만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능 정책은 찬밥 신세인 거고 플랫폼의 생태계 지능은 없고 규제만 양산하려고자 하는 거고 어떤 협력적 발전적 갈등 해결도 미흡합니다. 야, 그 서비스 갈등 충돌하면 어느 하나 서비스 그냥 죽여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죽이는 법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뭔가 전담하는 전담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여러 부처가 야 우리가 그냥 협력적으로 나눠 쪼개 먹자. 이게 마치 협력적 모델인 듯한 이런 상황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어떤 선도적 지위를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지능 기능 살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협력 메커니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전담 기능의 부활을 조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연경 교수님 발제셨습니다. 앞서 정신동 교수님과 김연경 교수님 발제를 마치고요. 잠시 한 5분 정도 장내 정리를 한 이후에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한림대학교 안정민입니다. 지금 정부안을 포함해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여러 법들이 발의되고 입법 예고되고 공청회에도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끊임없이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플랫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 우리가
테이블에 남겨놓아 있는 이 현안, 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5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통찰력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자 3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스의 정연아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종희 교수님이십니다. 네,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허준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제가 프로그램 순서대로 먼저 들어보고 이후에 발제자분들 함께 모시고 토론을 해볼 텐데요. 먼저 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스의 정연아 대표 변호사님은 지금 온풀법 대상인 이제 인터넷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법무실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지금은 스타트업 등 플랫폼 관련 여러 기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쪽에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연아라고 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이렇게 토론회에서 두 분 교수님의 훌륭한 발표를 듣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두 분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입장이라 사실 반복적인 얘기들이 많겠지만 그 실무의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와서 요새 그 스타트업들이라든가 IT 기업들을 자문하는 입장에서 좀 법률가의 입장에서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2개의 온풀법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의 법안은 사실 유럽과 EU와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맥락 자체가 굉장히 잘못 인용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EU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라든가 시진남용행위라든가 약관규제법이라든가 이런 규제의 영역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이러한 법들의 논의를 하고 있는 맥락인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자국 기업들이 선전하고 그 글로벌 대기업들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규제를 받아들이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4년여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입법 논의가 이루어진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저도 네이버에 재직하던 시절에 그 작년에 이 법안들을 보고 의견들을 내기도 했었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실제로 되게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이 법안 자체가 확정되거나 한 게 없고 신중하게 검토 중인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두 EU나 미국 쪽의 논의들을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법을 급하게 만들 필요성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천천히 드릴게요. 마스크 껴가지고 좀 숨이 가쁘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뭐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법에서 대상 기업을 줄였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정말 규제할 만한 사이즈의 회사들이냐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보면은 그 구글이라든가 지금 미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회사들 대비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의 매출액 자체는 거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에는 실제로 7개 이제 그 미국 기업들과 요새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까지 포함해서 7개 기업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비중 1%도 안 되는 그러한 수준의 나라 그 아직까지 규모인 거고요. 그 실제로는 그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를 생각해도 벌써 이렇게 그 규제를 하기보다는 이제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지금 규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OS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앱스토어처럼 디바이스 기반으로 이렇게 멀티호밍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이 상당히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OS나 앱스토어 기반 플랫폼 사업자들은 어차피 국내 사업자들이 아니라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인 거고 국내에서의 검색이라든가 SNS라든가 뭐 이커머스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자들이 주요 대상이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몇 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순위가 바뀌었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독과점이 고착화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 같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기업들에 비교하면은 국내 기업의 영향은 되게 이제 아직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제 자체가 그럼 한 목적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우리나라 법령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사실 실제로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정위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과징금도 부과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법률로도 충분히 사실 그 규제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중복 입법을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규제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상당성도 상당히 절차적 정당성도 필요한데 그 실태 조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규제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그 영향 평가가 사실 있은 상태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면밀한 검토가 없이 그냥 두 개의 법안이 막 가다가 이제 지금 약간 갈등이 봉합돼서 이렇게 세 부처로 약간 권한을 나눠가지고 그 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정리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논의는 정리된 게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세 개의 부처를 그러니까 감독관청으로 생각하고 사안마다 오히려 의견을 세 군데 여쭤봐야 되는 그러한 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차적으로도 다른 EU나 미국처럼 몇 년의 시간을 거친 게 아니라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뭐 대상 자체도 이게 뭐 100몇 개였다가 10몇 개였다가 이렇게 사실 특별한 논거가 없이 갑자기 바뀌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졸속입법에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규제를 하더라도 그럼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교수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규제의 방식 자체가 지금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두 가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그 사전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자율 규제로도 먼저 그 업계에서 뭔가 이 부작용이 있다라든가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해서 정리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사전 사후 규제를 둘 다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유은에 있어서 이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되게 없애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지금 법조문들이 전혀 실태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론에 대해서는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약관 신고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약관 신고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규정 자체도 불명확하고 그다음 뭘 신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너무 그 백지처럼 이제 그 위임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합의의 정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 굉장히 그 규제의 명확성 자체가 예측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통신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금융이라든가 이런 진입 장벽이 있는 그 특권이 인정되는 산업에 인정된 약관 신고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그 플랫폼 기업에 제가 말이 너무 돼가지고 잠깐만요. 네. 마스크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에 맞지 않아서 이 지금 약관 신고라든가 다른 규정들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 행위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오히려 진입 규제가 있는 산업과 똑같이 취급하게 된다는 면에 있어서도 상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입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중복 규제, 주 규제 관할에 있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 플랫폼 기업에서 어떤 실태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부담이 너무나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산업 현실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몇 개 기업이 뭐 이렇게 규제를 받을 뿐이고 작은 기업들은 괜찮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다 커져야 되는 기업들인 거고 어느 순간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 자체에 있어서도 지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있어서도 사실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아직 예측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그 온라인 기업의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업계에서 제가 한 13년 근무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13년을 근무해도 이 업계의 미래가 어떻게 갈지 그다음에 무엇이 정답인지가 참 어려울 만큼 혁신적인 산업이고 되게 변화가 많은 인더스트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난리지가 많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쉽게 규제를 만드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인더스트리가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생각했을 때 좀 더 그 절차적인 면이라든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시고 제가 빨리 토론해달라고 길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또 방역 수칙 때문에 마스크도 KF94로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정현 변호사님께서 너무 이제 막 급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른 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연세대학교 서정희 교수님 모실 텐데요. 지금 이제 서정희 교수님께서는 전자상거래법상에서의 플랫폼 규제에 관해서 요즘 최근 많은 연구와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토론이 기대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서종희라고 합니다. 일단 앞에 토론하신 분의 혜택을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해본 토론자분의 좀 숨차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가 바로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이라는 것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지는 입법이 얼마나 사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김연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했다라는 단어를 많이 하잖아요. 갈등의 해결. 근데 해결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은 안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일단 이러한 입법적인 시도를 통해서 이등 해소되는 것처럼 표면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입법은 또 만들어지면 다음에 그 분쟁 자체가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또 해결을 유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재판의 내용은 또 법률행위 해석을 통한 또는 법률 해석과 같은 여러 가지 난제들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를 더 혼란하게 하면서 의도했던 해소마저도 실패하게 되는 이러한 역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정신동 교수님과 김연경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같고요.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적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다 수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하지만 그 방법이나 아니면 체계정합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의 그 독과점 시장을 막기 위한 거부감을 잘 드러내주고 있지만 미국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입법의 실패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우리보다 더 유연하고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결단하고는 다른 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한 위임입법이라고 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아니면 고시나 지침을 통해서 더 강력한 규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 유연하지도 않고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그 갈등 해결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유럽 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오히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운용 사업자라고 하는 거대 기업을 좀 막아내면서 싱글 마켓을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가도 보여질 수 있는 유럽하고도 차별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비교 편입 분석을 함에 있어서 단면적인 그러니까 이용 사업자라는 것과 플랫폼 운영 사업자 두 가지만을 비교하는 게 편익 분석이냐에 대한 부분도 아마 정신동 교수님도 같은 입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정신동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입점 사업자하고 플랫폼 운영 사업자 간의 그 비교에 대한 이익조차도 잘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비교 편익 분석할 때는 국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익까지도 판단해야 되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으로만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도 플랫폼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국제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비교 편입 분석 같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 베닛 분석을 할 때는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해 줘야 되는데 국내 시장에 머무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거고요. 피해 사례 개별 집합군을 모아서 그게 코스트 베닛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좀 간편한 분석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정신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입법 사업자하고 운영 사업자 이외의 제3자, 어떻게 보면은 이용자라고 부르는 그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제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분석은 전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이익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플랫폼 경제라는 게 다른 경제 산업과 다르게 바로 이 세 가지 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거고, 딜레마에 빠지는 게 아니라 트릴레마에 빠지는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 트릴레마에 빠지는 산업을 종전의 그 규제입법을 가지고 재단하는 거에 닿은 실수가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용을 모색하는 게 법학의 진정한 임무고 법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졸속하지 않은 인상을 주지는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국제적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역외 적용 조항을 넣어서 오히려 이거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국내 사업자를 오히려 점유율을 좀 아까 김영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율이 아직까지도 지배적이지 않은 국내 산업을 오히려 도태시키는 걸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겸허히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모두 생각한 코스트 베니 분석이 있어야만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규제 부처가 너무나 또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플랫폼 경제가 가지고 있는 탄력적이고 그 국제적인 하를 다 인지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를 다 잡아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 입법 기관에서도 내가 저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잡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소위 라드브루의 표현을 빌리면 정의의 광신자가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입법을 빠르게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경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던, 앞으로 또 많이 무궁무진하는 변형이 가능한 경제를 규제했을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정 교수님도 그렇고 김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산업에 대한 경제를 규제할 때는 더 신중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화가 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3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칙론에 대한 설식, 청구 원인으로부터 또 될 수 있다라는 염려도 하시는데, 아마 사법부에서는 좀 청구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3조를 위반했을 때 효과가 그 법에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3조 위반에 대한 부분에 효과를 도출해낼 때 이것 또한 사법부의 시혜적인 해석을 기대하게 하는 게 올바른 입법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들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러한 사경제에서의 주체들 간의 그 경쟁 시장에서의 부분을 이렇게 원칙론을 통해서 공공화적인 측면으로 이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대 입법에서의 그 간접 규제의 틀을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너희들도 좋은 뜻에서 사회적인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원칙 규정들이 최근에 조심조심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현대 입법에서의 그 간접 규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단 여지없이 이 부분이 들어왔다라는 게 상당히 조금 이상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책무라고 하는 부분에 위반했을 때 어떠한 페널티를 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고 이게 어떤 부분으로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고시나 시행령 할 때 이런 원칙 규정들이 그 해석에 있어서의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바리케이트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아마 김영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청구 원인을 다시 한번 제가 단어를 바꿔보면 나중에 위임입법 위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3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3조를 보게 되면 책무의 원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3조를 통해서 충분히 위임했다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체계 정합적 해석을 통해서 이게 왜 위임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고시나 지침을 통해 가지고 이런 3조 조항을 통해서 강력한 해석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접 규제의 문제점은 이미 공유경제로 유명해졌던 레식이 1990년 후반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많은 비판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 사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운영사업자하고 입점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 운영사업자 간에 만약에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률적인 이러한 규제가 정말 타당한 결론을 이끄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사적 자치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 만약 정부가 자율주의 모델을 포기하고 후견주의 모델로 들어갔었을 때 어떠한 파급적인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롤스가 이야기했던 것을 활용하다 보면은 무지의 장막 뒤편에 진리나 진실을 누군가가 그 독점하는 시점에 누군가의 자유는 상실한다라고 하는 그 상실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율주의 모델을 포기하고 후견주의 모델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입장인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용사업자가 바로 운용사업자가 그 진실을 독점하는 시점에서의 보호가치가 있을 만큼의 그 시점인지도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입법 자체가 모두가 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무효로의 입법은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입법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라는 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국내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진 입법이나 지침이나 고시와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절차가 워낙 어렵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갈등은 오히려 더 장기화되고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국제화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산업에 대한 측면까지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중요성 때문에 반복해서 이 입법 자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냐라고 하는 반문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문에 다시 한번 경청할 필요성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일단 토론이 두서없게 됐긴 했지만 그만큼 좀 필요성을 제기하는 토론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정희 교수님 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생각하면 대표적인 한두 개 기업만을 떠올리기가 십상인데 사실 온라인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세 번째 토론자이신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허준범 변호사님은 또 다른 전문 영역에서의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허준범입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에 주최해 주신 한국 소비자법학회 그리고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담고 있는 어떤 정책 추진 방향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로 폭넓게 그리고 비판적인 시야를 좀 제공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다 산업계에 밀착해서 있는 시각에서 좀 법안의 문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두 가지 법안, 그리고 크게 이제 공정위안 그리고 방통위안이 가진 문제점은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중복적인 논의를 피하고 좀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핀테크 업권에서 두 법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앞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중복 관할 문제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알고리즘 기준 노출 관련된 우려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오늘 토론 진행해 볼까 합니다.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다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핀테크 산업협회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강행에 대해서 성명에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취지와 그리고 현재 온라인 금융 플랫폼 규제 논의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금융시장의 특수성인데요. 앞서 정연아 변호사님께서도 진입 규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금융시장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영세 업체들이 무한 경쟁하는 체제라기보다는 기존의 소수 금융회사들의 과점 체제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이런 엄격한 진입장벽 하에서 어떤 전업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제 금융회사와 그리고 플랫폼은 동등한 수준의 강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든 합의가 이루어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취지와 플랫폼 시장의 취지가 다소 무관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플랫폼 공정화법이 가진 문제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대 금융그룹이 금융상품 판매 채널 과점 현상, 그리고 일부 금융 상품 제조사에 의한 갑질 문제라든지, 그리고 소비자와 회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정화법이 보호하는 영역, 그리고 금융 플랫폼과 금융 회사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복 규제 이슈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온라인 금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더욱 별도로 강력한 규제를 이미 적용받거나 적용할 것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도 금융 플랫폼 영업행위 규칙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별도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소법을 비롯한 기타 개별 금융업권법에서도 현재 금융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중에 3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원불법 규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나 산업적으로 보나 법적 측면에서 보나 모든 면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이 저희 협회의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예, 이게 핀테크 업권 시각에서 바라본 원불법 논의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강론에 입각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제할 점은 이제 저희 시각도 다른 어떤 교수님 그리고 다른 전문가분들의 시각과 일맥상통합니다. 법안에 대한 우려를 일단은 좀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먼저 부서 간 어떤 공동 그리고 협의에 의한 소관에 의한 문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규제 부담 가중 문제는 사실 업권에서 밀착해서 사업자들의 고충을 살펴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과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수범자 입장에서는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으로 분화된다는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악몽 같은 일입니다. 이게 이제 소관 부서 여럿을 컨택해야 되는데 그 컨택 포인트가 어디냐,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는 김연경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쪽 부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고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말한 거랑 우리는 또 다르고 하다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수범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기관의 장단에 맞추어서 규제 수능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세계부서 합의에 의한 실태조사, 이 문제는 사실 실태조사 대응이나 자료 제출 의무 이행 같은 것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아주 큰 사항에 속합니다. 이게 세계부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사업자는 어디에 칼끝이 자기를 겨눌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대규모 유통업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세계부서 협의로 인한 추가적인 실태조사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김연경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으니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소관 업무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에 따라서 위반행위 조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조치가 어느 부서가 주체가 돼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 대응 리소스만 무한정으로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수정안이 중복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자 규제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부서 간의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자 발의된 것인지 참 사업자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서 간 협의에 따른 규제 권한 분배는 결국에 수범자 입장에서는 그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의 다름 아닙니다. 이 점을 반드시 좀 살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알고리즘 노출 기준 공개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정신동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결국에 AI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특정 사업을 위해서 가격이라든지 거래 조건, 거래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해서 필요한 절차나 방법, 명령어, 규칙
모든 것들을 집적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나 함수 데이터가 영업비밀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도 다수 축적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노출 기준의 공개를 강요한다는 것이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다. 수정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출 주요 기준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알고리즘 자체를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은 뭘까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말라는 걸까요? 알고리즘이나 연산 방식 같이 노출시키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규제 완화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들 사업자가 얼마나 수긍할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저희 핀테크 업권도 최근에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이슈가 있었는데요. 핀테크 업권의 경우에 금융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은 알고리즘의 성능에 있습니다. 어떤 금융 소비자에게 어떤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적합하게 추천할 것인가. 이 알고리즘의 고도화 정도가 결국 서비스의 차별화 척도가 됩니다. 이해상충, 그래서 저희 핀테크 업권 같은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인증, 이걸 제3의 기관인 코스콤을 통해서 좀 검증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금융 플랫폼 시장에서 알고리즘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결국에 기준에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노출 기준의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노출 기준을 노출해라. 이게 결국엔 모든 플랫폼 서비스가 결국에 일원화돼서 결국 이용자 편익에 있어서도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그게 그거인, 오히려 이용자 편익에 역행할 수 있는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러한 업권의 우려에 충분히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중복 규제 내지는 중복 소관 문제에 따른 사업자 고충은 밖에서 살펴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알고리즘 기반 알고리즘 노출 문제는 이게 적용 기준을 노출하는 것이니까 괜찮아라는 차원의 접근으로는 사업자들이 특히 최근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AI 알고리즘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가 사업자들 간의 경쟁 포인트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짚어주신 문제점들을 당국에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협회에서 사업자 고충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그 토론, 발제와 같은 토론을 들으셨고요. 지금 앞서 발제해 주신 또 두 분께서 여러 가지 토론 말씀을 듣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남아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먼저 발표 순서대로 정신동 교수님께 간단하게 말씀 청해 듣고요. 네. 예, 구체적인 뭐 질문 사항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서 세 분의 토론을 듣고 또 제 머릿속에 생각났던 걸 몇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 선진화된 거에 비해서 왜 법제도가 이렇게 선진화되는 게 좀 어려울까? 좀 이렇게 한 땀 한 땀 잘 바느질이 된 명품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뭔가 공산품이 나오는 느낌이 왜 자꾸 드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그 입법 이루어지는 스타일이랄까요? 뭔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고 그게 그해 사업 업무 계획이 되고 그다음에 좀 약간은 좀 선동적일 수 있는 뭔가 표현이 등장하는데 제가 좀 싫어했던 표현이 플랫폼 갑질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가 문제인지 좀 가리게 되고요. 좀 이렇게 뜯어보고 세부적으로 보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급하게 초안이 나오는 이 사이클이 자꾸 반복되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온라인 플랫폼 법안도 보면 이유나 이런 데 그 규정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한국형 온풀법이 나왔나라고 자세히 보면 그냥 대규모 유통업법 비스무리한 뭔가가 나온 정도에 불과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어떤 중장기적인 한국형의 어떤 법제도가 마련된 건 아니라는 걸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우리나라는 남는 거는 법률 작구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고 이런 게 반영됐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입법자 의사를 알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석론을 펼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대개는 행정법적인 공법적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법처럼 자유롭게 무슨 뭐 이렇게 목적론적 해석을 한다든가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상당히 한 땀 한 땀을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급하게 만드신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토로해드리면서 저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경 교수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뭐 앞에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저도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시간 약간 초과해서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는 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EU에서 GDPR을 발효시킬 때 뭐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라는 명목도 있었지만 그 뒷 배경에는 오히려 어떤 EU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데이터 경제에 대한 어떤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도입했던 게 개인정보 이동권이었죠.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정보 주체의 의지에 따라 이동시키면은 분명히 유럽의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융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전제를 했지만 지금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나서 실증적인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용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찾아서 계속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 법이 처음에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후에 어떤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가 살아났는가, 그거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도 지금 현재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 3년 정도 이상 걸릴 것 같은 법안들을 올해 바로 올해 바로 하겠다, 뭐 올해 내년도에 바로 입법화하겠다라는 시도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 견지에서 저희가 좀 더 학자들이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곧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부처 간의 규제 관할 다툼, 어떤 관료주의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결국은 어떤 현재의 ICT나 어떤 플랫폼을 위시로 그런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정부 조직이 정책의 추진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ICT가 가지고 있는 또 디지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좀 바람직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법안, 여러 법안들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중복 규제이고 부처가 이제 중첩적으로 관할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아까 이제 허준범 변호사님께서도 수범자들의 어려움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마침 또 우리 정연아 변호사님께서 오랫동안 그 대상이 되는 기업에서 법적 대응을 하시고 실무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충이나 뭐 문제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분명히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규제를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많은 현장 조사라든가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기업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일을 대응하는데 수십 차례 이제 자료 제출하고 사실 Q&A 뭐 대답하고 그다음에 그런 업무들에 집중하느라고 사실 경쟁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법들을 얘기하시면서 입법 목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B2B에서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과 그다음 B2C에서의 이제 우리의 소비자, 이용자를 보호하는 부분을 사실 법에서 되게 큰 부분으로 보시는데 사실 플랫폼에 입점하는 많은 사업자들은 뭐 대규모 유통업법처럼 이를테면 어떤 점포라든가 가게에 입점할 만한 그런 경제적 형편이 안 되셔서 굉장히 가볍게 어떻게 말하면 온라인에서 어떤
마켓에 그냥 입점해가지고 작게 스토어를 열고 심지어 점포 같은 것도 없이 굉장히 가볍게 하는 청년 창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 군데서만 하시냐, 한 군데에서 조금 되시면은 뭐 2군데, 3군데, 10군데 다 하시고 굉장히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수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 편의성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세대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멀티호밍을 하시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시게 되는 게 너무 시장의 원리상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분들도 여기 뭐 나온 이제 네이버 카카오만 아시지만 실제로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역별로 이제 20대 여성, 30대 여성, 뭐 남성 내지는 뭐 50대 여성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플랫폼도 세분화되고 이용자층도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또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가불관계거나 내지는 소비자는 굉장히 우매하고 내지는 그 플랫폼 기업은 뭔가 이렇게 이분들을 속여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입점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경쟁이 충분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러한 그 기존의 전통 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던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 경쟁 질서를 굉장히 왜곡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은 비용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쉽게 창업하거나 쉽게 싸게 물건을 사시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 전부 다 비용에 얹어서 되게 되면 비효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 질서적으로도 그렇고 이 생태계에 있어서도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플랫폼이 이제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아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회장님도 모두의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것에 대한 규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인 것 같고요. 아무쪼록 오늘 업계 최고의 5분의 목소리가 이 목소리까지 수렴을 해서 타당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말씀은 이병준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그 전문가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저는 벌써 한 6, 7년 동안 이제 플랫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얘기도 듣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들으셨던 많은 분들에게 많은 그 새로운 지평을 많이 열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이 문제와 이 법률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그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아직 너무 서급한 거 아니냐. 법률을 너무 성급하게 입법을 했고 또 규제 목적과 시각이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공동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와 같은 입법을 이제 하면서 플랫폼 규제가 이제 핵심적인 의제가 됐어요. 올해 한 20번 넘는 그런 세미나들을 하면서 이만큼 많은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플랫폼은 우리 현상의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이것이 제대로 그 자리를 잡아야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이제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연말이지만 올해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제 내년, 내후년, 앞으로 뭐 5년, 10년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오늘 그런 그 과제를 다시 한번 던져주는 그런 좋은 세미나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회를 봐주셨던 안정민 교수님 포함해서 정신동 교수님, 김영균 교수님, 발표자들, 그다음에 세 분의 토론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